90년대를 살고 있던 중고등학생 때의 저는 만약 휴대폰에 PC 기능들을 일부 구현한 소형 디바이스의 시대가 온다면 당연히 그때에도 OS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것을 사용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어렵게 구해 사용해본 이 PDA가 윈도우 CE라는 또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OS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저는 바로 그 PDA가 미래 휴대폰의 모습임을 확신했었기 때문인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마침내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리자 그 시절의 저, 혹은 그 시절 저와 같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바로 이 스마트폰 시장에 벌어졌죠. 스마트폰 태동기부터 이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오면 2000년대부터 IT 기업들은 이 스마트폰 시대를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PC OS 시장을 차지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랬던 것처럼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돌아야 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스마트폰 OS 헤게모니를 차지하게 되면 적어도 향후 몇십 년간 엄청난 매출을 올릴 수 있음을 직감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주 많은 기업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 스마트폰 OS를 제안하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각 진영은 저마다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서치 인모션의 블랙베리는 이 북미 시장의 확고한 지지 기반에 쿼티와 트랙패드 그리고 보안성이라는 차별화된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고, 신비안의 경우는 노키아가 이 피처폰 시대의 절대 강자였기 때문에 만약 피처폰 시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을 그대로 스마트폰 시장으로 가져올 수만 있다면 결국 신비안이 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PC OS 시장을 지배하던 이름이었고, 다른 모든 이들보다 훨씬 더 먼저 이 핸즈온 디바이스용 OS를 내놓고 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늦게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들의 역량을 이 스마트폰 OS에 집중하게 되면 대세는 얼마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기울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결말처럼 이 스마트폰 OS 시장의 싸움은 90년대 저, 그리고 아마도 90년대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죠. 특히나 다음 두 가지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 싸움의 승자가 90년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구글, 그리고 마찬가지로 90년대에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애플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 두 기업들은 OS 자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는 점이 되겠죠. 우선 구글의 경우는 지금은 그야말로 최첨단의 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지만,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당시 구글의 본질은 광고 플랫폼이었죠. 이들에게 있어 이용자의 정보는 광고주와 이용자 사이에서 둘 간의 니즈를 파악하고 광고의 효과성을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단서가 되기 때문에 24시간 이용자의 곁에 머물며 이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그 어떤 것보다 궁극적인 정보 획득의 툴이 되었습니다. 포털의 검색 기록 정도에 의존하던 이 구글의 매칭 알고리즘은 스마트폰을 통해 개별 이용자에 대한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그 어떤 기업도 흉내내지 못하는 가장 효과성 있는 광고를 제안할 수 있는 기업으로 진화하게 된 것이죠. 구글은 당장 OS를 판매해 얻는 수익 너머에 있는 더 궁극적인 것을 보았고, 그렇게 스마트폰이라는 단어에서의 비전을 완성시킨 구글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애플 역시 마찬가지로 OS 판매 수익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구글의 방향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게 만들어 이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라면, 애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들의 제품 생태계를 더 굳건히 하고 그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스마트폰 OS를 두고 애플이 취했던 전략 방향은 매킨토시에서 취했던 전략 방향과 같았는데요. 그들의 OS를 본인들의 생태계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런 이유로 당시 누군가는 이러한 점을 두고 구글과 애플의 전략 방향을 폐쇄성과 개방성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고, 개방성을 택한 안드로이드 진영이 결국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식의 해설을 했었고,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해석을 논리적인 해석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애플이 틀렸다고 말하던 이들의 주장은 완벽히 틀린 이야기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둘의 방향이 서로 달랐을 뿐 틀린 기업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2020년을 맞은 지금 가장 많은 이들을 위한 OS가 된 구글이 이제 다음 단계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애플도 이 다음 단계를 향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IT 기업 중 이 멋진 단어에 가장 근접해 있는 기업인 애플은 이제 더 완벽한 형태의 생태계 통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생태계 통합과 OS 통합이 서로 구분해야 할 개념이라는 것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죠. 생태계 통합이 상대적으로 광의의 개념일 뿐만 아니라 보다 본질에 가까운 개념이 되겠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OS는 서로 다른 형태로 유지되어도 생태계 통합은 가능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아마도 바로 이러한 형태,
OS는 서로 구분된 상태로 발전해 나가지만 생태계는 통합되는 방향이 바로 애플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이 같은 목표를 위해 애플이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은 서로 앱 생태계를 공유하는 이 세 개의 OS와 다소 분리되어 있는 맥OS 간의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겠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맥OS를 어떻게 진화시키냐에 있는데, 가장 최근에 등장한 맥OS 버전인 카탈리나에서 통합을 위한 애플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발견되었습니다. 애플이 그리고 있는 비전이 실현된다면 그 이야기를 정리하며 훗날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다시 재평가될 프로젝트 카탈리스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화학 반응에서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일컫는 이 단어는 어떤 일을 유도하거나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것을 일컫는 단어로 사용되죠. 그리고 이 단어는 애플만의 코어 밸류,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이 애플 기기들 간의 플랫폼 통합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더 완벽한 형태로 진화할 시간이 왔음을 증명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젝트 카탈리스트는 iOS가 가진 핵심 경쟁력인 이 앱 생태계를 이 맥OS에서 사용할 수 있게 개발자들에게 제공한 일종의 포팅 툴인데, 이것을 통해 그동안 마치 벽이 쳐진 것처럼 각자의 생태계에서 활용되고 있던 맥과 아이폰의 생태계가 통합의 한 단계 더 가까워졌죠. 이제 카탈리나를 기점으로 점점 더 많은 아이폰의 앱들이 맥에서 실행이 가능해지고, 아이폰, 패드, 맥으로 이어지는 제품 생태계는 유비쿼터스적인 통합에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소프트웨어적인 통합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하드웨어적인 통합에 관한 이야기가 결국 이 이야기에 방점을 찍게 될 텐데요. 우선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애플워치의 경우 ARM 기반의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맥은 X86 기반의 인텔의 CPU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서로 사용하게 되는 명령어가 다르죠. 물론 포팅을 통해서 얼마든지 명령어 기반이 다른 프로그램을 서로의 환경에서 실행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은 실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최적화된 형태로 실행시킬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겠는데요. 따라서 애플이 그리는 통합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조건은 같은 명령어 기반의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하드웨어적 통합 위에 소프트웨어적인 통합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렇다면 왜 애플은 맥과 나머지 플랫폼을 서로 다른 명령어를 기반으로 발전시켜 왔냐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 아마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선 기술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양 진영의 추구점이 완벽히 달랐고, 서로는 각자의 영역에서 명백한 비교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애플 역시 한 가지만을 택해 처음부터 통합된 형태로 발전을 이어나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지난 10년간 각 진영은 서로의 진영을 향해 발전을 이어왔고, 그 시간 동안 애플 역시 착실히 그 시간들을 준비해왔습니다. 양진영의 발전이 이어져 서로의 진영을 넘보게 되는 시점이 찾아왔고, 이제 애플이 만들어 나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시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기 전에 우선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겠죠. 특히 이 4번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의 그래프는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연출되어 있는 그래프라는 것 아마도 쉽게 간파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ARM 기반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일종의 레퍼런스 코어에 해당하는 이 코어텍스 프로세서의 성능을 ARM이 이제 자신있게 인텔의 그것과 견주게 되는 시간이 찾아왔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애플이 만들어내고 있는 코어들은 여기에 있는 ARM 코어텍스 혹은 그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다른 기업들의 그 어떤 코어들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하다는 점인데요. 애플 A 시리즈의 압도적인 성능은 단순히 어느 관점에서 누군가가 주장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라는 이 공간과 전력 소비의 한계를 벗어나 PC 플랫폼을 염두에 두고 이 코어를 만드는 경우는 당연히 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겠죠. 벤치마크 플랫폼에 간혹 잡히곤 하는 이 데이터들, 우리는 이것이 애플의 새로운 데스크톱 프로세서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장할 때마다 점점 증가해가는 이 새로운 ARM 프로세서의 점수는 애플이 그리고 있는 계획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애플의 방향성을 폐쇄성이라는 단어로 정리하고, 방향성이 아닌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를 통해 다시 결론을 도출했던 비논리적인 해설 앞에 2020년을 살고 있는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폐쇄성과 개방성이라는 단어가 아닌 다음과 같은 단어로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폐쇄성이 아닌 차별성을 택한 애플, 그리고 이제 빠져나오기 힘든 강력한 마성을 가진 그들만의 제품 생태계는 더욱더 완벽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오늘 이야기를 모든 기업들은 각자만의 독자 생태계를 만들고 생태계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혹은 그런 기업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셨다면
제가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해서겠고, 오늘 이야기는 각 기업들이 향하고 있는 각자의 방향이 있고 그 방향성만으로 미래를 속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방향성은 성패를 결정짓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방향성 너머에 각 기업들이 그리고 있는 진짜 목표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잘 정리된 틀 속에 조각조각 들려오는 각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나가면 IT 업계가 돌아가는 전체 방향을 더 정확히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멈추지 않고 들려오는 기업들의 기술 발전에 대한 이야기들 가르스홀에서 계속해 꼼꼼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